안녕하세요. 저는 웹 파트장 나윤상이고 이번 주는 웹 3주차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선 숙제 사항이 있는데요. 강의를 보기 전에 다양한 선언, 반복문, 조건문 등 이런 기본 문법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강의 목적 자체가 구현 자체를 실습하기보다는 동작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 강의를 찍었어요. 그리고 각 세션마다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경우 명시해 두는데요. 알면 좋을 것은 몰라도 되나? 공부한다면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에요. 굳이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더라도. 그래도 알아야 할 때일 것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엔진인 만큼 많고 깊게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 강의 자료는 MDN의 콘텐츠를 사용해서 대부분 작성을 했어요. 웹에 대해 모르는 것이 생긴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공부하시면 정확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대충 이런 사이트인데요.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만든 모질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오픈소스이므로 기여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검색을 하다 보면 MDN의 콘텐츠는 하나씩 나올 겁니다. 우선 목차를 볼까요? 네, 약간 많아 보이지만 대충 큰 틀에 소개를 하자면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건지, 자료형,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특별한 특성, 비동기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그리고 ES6라는 건데요.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문법, 트랜스파일러와 번들러라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이루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릴 겁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또는 JIT, Just in Time Compiler 언어예요. JIT 컴파일의 경우 워크북에서 독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CMA 표준을 준수하는 브라우저 스크립트 언어예요. ECMA라는 것은 그 IEEE 표준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컴퓨터 과학에서 표준을 제시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브라우저 스크립트라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는 언어거든요. 브라우저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면은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토타입, 싱글스레드 1급 함수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1급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가 변처럼 다뤄져서 함수를 변처럼 선언할 수 있고 아니면 함수에서 함수를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토타입과 싱글스레드는 나중에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와 노드.js 등의 실행 가능합니다. 노드.js는 굳이 브라우저를 안 끼고도 자바스크립트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런타임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의 자료는 어떨까요? 이 섹션은 그 변수와 메모리, 보통 C 언어에서 포인터 배우거나 아니면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이걸 좀 다룰 수 있고요. 타 프로그래밍 언어의 자료형.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C++, 자바, 파이썬 온갖 언어에서 영감을 받은 언어인 만큼 언어 하나라도 알면 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우선 참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넘버, 비긴트 뭐 이런 타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젝트, 어레이스, 펑크션 등인데 여기서 오브젝트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오브젝트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비긴트와 심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다루는 걸 보진 않았거든요. 우선 나중에 링크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비긴트와 심볼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자료형에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은 그 타입 오브라는 구문을 통해서 각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 오브 B가 스트링이었다면 여기 보세요. 스트링이죠 위에.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고요. 근데 신기한 그 타입 오브 널이에요. 타입 오브 널 같은 경우에는 널 타입인데 오브젝트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 자바스크립트 설계상의 이런 해결하지 못한 버그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널은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펑크션도 오브젝트지만 타입 오브의 경우에는 펑크션이 나오거든요. 이거 오류라기보다는 펑크션이 오브젝트의 부분 집합인데 펑크션의 경우에는 일종의 특별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defined와 null은 의미상 매우 비슷해요. 근데 다음 차이점이 있거든요. undefined는 아직 대입하지 않았다, 할당되지 않았다, 초기화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null은 비어있다고 명시해 두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보죠. 나윤상의 유저 데이터 설정 시에 아직 주소를 입력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undefined. 근데 나윤상이 진짜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null을 명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은 자료형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여기에 하이퍼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다루는 것에 템플 리터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ES6에서 더 소개드릴 건데, 따옴표 대신에 백틱 문자를 통해 선언 가능한 스트링이에요. 여러 줄의 스트링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달러 중괄호의 조합을 통해서 다른 변수의 값을 문자열에 편하게 삽입 가능합니다. 그 파이썬에도 그 F라고 비슷한 것이 있죠. 원시형과 참조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 사진을 보면 프리미티브와 논 프리미티브가 있는데요. 프리미티브가 원시형이고 참조형은 보통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원시형은 그 객체가 아닌 것을 원시형이라고 해요. 객체가 아니라는 것은 참조형이 아니다.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더 알아보자면 메소드가 없어요. 메소드가 없는 것이 맞는데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bc라는 스트링에 includes라는 메소드가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런 코드가 가능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원시값의 경우에는 그 각 원시값에 대해서 이런 래퍼 객체를 자동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abc includes a라고 하는 여기에 이 스트링 뭐 이런 걸 씌운 거겠죠. 이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엔진 자체가 이걸 자동 생성해서 메소드가 없는 것이 맞아요. 변경 불가능합니다. 제한 따윈 가능한데 변경 불가능하다. 이건 메모리를 이해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 관점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A라는 걸 선언했고, A는 원시형 스트링입니다. 우선 메모리라는 것은 변수 영역과 데이터 영역인 것이 있는데요. 변수 영역은 어떤 변수 선언인지,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그 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모리라 보시면 됩니다. A를 ABC라 선언했으면 우선 변수 영역에 A라는 식별자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그런 포인터를 명시해줍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주소에다가 진짜 저희가 그 값 ABC를 명시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영역에 ABC가 있는 5004번지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것이죠. A를 이제 ABCDEF로 재할당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변수 영역에서 데이터 레퍼런스가 ABCDEF가 있는 5005번지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ABC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B라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B도 역시 ABCDEF라고 선언해주었습니다. B의 데이터 레퍼런스도 역시 ABCDEF가 있는 5005번지가 되고요. 그래서 A와 B 둘 다 데이터의 포인터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는 그 변경 불가능한 게 아니라 새로 주소를 할당해서 그 주소를 레퍼런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사용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냐? 자바스크립트는 그 가비지 컬렉터라고 메모리 정리해주는 그 일꾼이 내장된 언어라서 그냥 적절한 시점에 가비지 컬렉터가 정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 메모리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한번 참조해 볼까요? 참조형이 아닌 것은 원시형을 그랬고 참조형은 객자를 그랬죠. 자, 그래서 OBJ라는 참조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변수 영역에는 5002번지가 있고 5002번지에는 저희들이 이 값이 아니라 주소가 매핑되어 있습니다. 한번 7103번지를 볼까요? 7103번지에는 A가 있고 그 다음 번지에는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A와 B의 데이터를 역시나 레퍼런스하고 있습니다. A가 1, B가 BBB이므로 1, BBB. A를 재할당했을 때 한번 봅시다. A라는 프로퍼티를. 그래서 이 참조 변수 영역의 데이터는 바뀌지 않고 역시 데이터 영역의 이 데이터 참조는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아예 컨텐츠를 싹 다 바꾼다고 해도 이 시작점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7103번지에 5005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5003번은 이제 안 바라보고 있겠죠. 역시나 B의 비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초록색 메모리는 힙이라는 그 동적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 영역에는 이 객체의 이런 실제 값이 아니라 시작 지점부터 그다음에 끝 지점의 포인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OBG를 뿐만 아니라 뭐 ABC는 OBG 이런 구문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OBG에서 A를 2로 바꿨다고 하면 ABC도 A랑 프로퍼티를 적은 시 2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안전하게 다루고 싶다, 아예 다른 객체처럼 다루고 싶다면 깊은 복사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인데 좀 난해하다고 느껴진 게 암시적 형 변환이에요. WTF.JS라고, WTF가 영어로 용이잖아요. 이런 사이트도 나올 정도고, 지금 컨퍼런스에서도 그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라고 좀 월드 클래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소개된 주제예요. 왜 자바스크립트가 WTF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서 숫자와 문자를 더했는데 숫자 3이 나오고, 불린 true와 1을 더했는데 2가 나오고, 문자 수와 1을 더했는데 수 1이 나오고, 그다음에 false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false한 값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빈 객체는 true예요. 빈 배열 역시 true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버그를 발생시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스크립트 언어인 만큼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든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건문에 관해서는 이걸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보통은 공등성을 비교할 때 이거를 2개를 쓸 건데요.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를 3개 씁니다. 2개만 3개의 차이가 뭐냐면, 2개는 형 변환을 허용해서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3개는 형 변환을 허용하지 않고 타입과 값 모두 엄격히 검사해서 이 2개가 같아야지 이 조건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false는 제로와 같다, 이건 true고요. false는 제로와 다르다, 엄격하게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다르다를 비교하고 싶으면 이 같은 경우에는 느낌표 이걸로 바꾸고, 이 엄격한 동등성 비교에는 느낌표 이걸로 바꾸면 됩니다. 아무튼 false와 제로는 다르다, 이것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한번 false를 리턴을 예시로 볼까요? null과 undefined는, 잠깐 이건 제가 잘못 작성했네요. 잠시만요. 네, 급하게 오탈자를 수정을 했고요. 자, null과 undefined를 느슨하게 비교를 하면 이것은 false를 나오고, null과 undefined를 엄격하게 비교하면 둘은 이 연산은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둘 다 false한 값이기 때문에 false가 다르다, 그러므로 false. 근데 이건 어차피 둘이 타입이 다르므로 이것이 같다고 했다, false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튼 대부분 거의 90%의 경우에는 이 엄격한 비교, 이걸 3개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좀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6주차에 배울 타입스크립트, 그 메타에서 만든 도구인 플로우 등에서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변수 선언에 대해서 볼 겁니다. 변수 선언은 발, 콘스트, 레스로 가능한데요. 우선 발을 볼까요? 발은 특정 값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undefined로 처음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 스코프를 가지고 중복 선언 가능하고 재할당이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자유롭죠. 넷은 역시나 특정 값을 초기화하는 것이
선택이고요. 안 하면 역시나 언디파인드로 할당이 되고, 블럭 스코프를 가져요. 블럭이라는 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중복 선언을 하면 안 되고 자일당이 가능합니다. 콘스트는 가장 엄격한데요. 특정 값은 무조건 초기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럭 스코프를 가지고 중복 선언하면 안 되고 자일당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이 실습 코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상하겠지만 에러가 뜰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콘스트 2. 이것은 특정 값을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에러가 떴습니다. 이거 함수 이름이 똑같아서. 네, 그럼 이제 후와 발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후 한번 실행시켜봅시다. 바즈가 undefined 됐다. 자, 여기서 블록 스코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블록이 중괄호로 쓰인 스코프를 이야기해요. 이 중괄호 범위. 함수 스코프는 반대로 이 중괄호와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생성된 거 상관없이 이 전체 함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함수 스코프 렛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 바즈를 이 밖에서 접근하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다시 지워줍시다. 네, 그렇게 해서 발은 10이 올바르게 뜹니다. 왜냐하면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넘어서 이 함수 전체에서 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변수 발을 읽고 함수 발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이거 보시면 발과 렛은 굳이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A와 B는 undefine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값으로 초기화를 한 C와 D는 제대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호이스팅 개념에 대해 봅시다. 호이스팅은 인터프리터가 코드 실행 전에 함수나 변수의 선언문을 스코프 맨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아까 블록 스코프와 함수 스코프에 대해 배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했다 했을 때 얘 동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프리터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요. 선언을 위로 끌어올려 버렸죠. 참 이건 그 실제 코드를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코드를 해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든, 그러니까 발, 콘스트, 렛 모두 호이스팅이 발생해요. 하지만 좀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레퍼런스 에러가 날 거예요. 왜일까요? 렛 A를 선언했고 A를 렛보다 선언문 위보다 더 위에서 선언했죠. 왜냐하면 그 호이스팅과 초기화 사이에서 TDG, 템포럴 데드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호이스팅을 통해서 렛 A를 끌어올리긴 할 텐데, 이 진짜 우리가 코드상에서 선언한 위치와 호이스팅을 선언한 위치, 이 사이는 템포럴 데드존이라고.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템포럴 데드존 되겠죠. 여기서 A를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 A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위험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함수 선언은 세 가지로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펑크션 후 가장 일반적인 함수 선언문이고 이거 호이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수 표현식이에요. 1급 함수 언어니까 여기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콘스트는 호이스팅 불가능하니까 역시나 이 함수 호이스팅이 불가능하겠죠. 화살표 함수인데요. 이것도 최신문법인데 이 두 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U 생성자로 U로 이렇게 생성자를 붙여서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 화살표 함수는 U로 붙여서 호출 못합니다. 그리고 디스바인딩,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인데 이건 다루지 않는 거긴 한데, 콘스트 함수는 디스바인딩이 되지 않아요. 함수에다가 디스는 것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IIFE라는 즉시 실행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선언하자마자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사용하냐면 별도 함수명의 선언과 호출문이 필요 없이 선언과 동시에 호출할 때 씁니다. 뭐 변수 스코프를 정리하거나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죠. 이제 렉시컬 환경과 클로저에 대해 바로 배워볼 거예요. 이 영어를 요약하자면 클로저는 환경이다,
두 개의 아이템이 있는 환경, 그다음에 식별자 또는 식별자들의 목록. 그래서 대충 요약하자면 클로저는 함수와 함수를 둘러싼 환경. 이 환경은 보통 렉시컬 엠비어먼트라고요. 참고 이 사람과 이 말은 그 클로저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한 사람과 그 논문의 구절입니다. 네, 아무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함수가 실행되면 함수 둘러싼 환경이 클로저가 무조건 생성이 돼요. 하지만 저희가 개념적으로 모든 함수를 클로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일단 이걸 볼까요? 후 안에 발을 호출했죠. 네, 후 내부에서도 발이 선언돼 있고 컬러도 선언돼 있고, 이것을 후를 한번 호출시켜 봤을 때 블루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발이 호출됐고 발 내부에 콘솔 로그 컬러가 있고 컬러는 블루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것을 왜 클로저로 부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 콘스트, 발, 렛 이것에 스코프를 배웠잖아요. 이 변수 스코프 개념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라는 것은 블록 스코프이므로 이 후라는 함수 내부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럼 발 역시도 이 컬러를 참조하면 이 여기에 선언된 컬러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수 스코프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저희가 동작상으로 클로저가 생성이 됐지만 저희가 클로저의 예로는 보기 부적합해요. 한번 제대로 된 클로저의 예시를 볼까요? 후 밖에 컬러를 레드로 선언했고 후 내부에서 컬러를 블루라고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후 내부에서 발을 선언했고 후는 발이라는 함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후라는 것을 호출하면 발 함수를 바즈라는 이름으로 리턴 받았어요. 네, 바즈를 호출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튼 이 콘솔.로그 컬러가 동작하긴 할 텐데 레드가 될까요? 블루가 될까요? 정답은 블루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아무튼 그 발이라는 것은 컬러를 찾게 돼요. 발이라는 함수의 내부가 컬러가 없으므로 자신의 이런 바카스코프에서 컬러를 찾게 되거든요. 발의 바카스코프는 후 함수이므로 여기 후에 정의된 컬러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아무튼 이 발이라는 그 외부 환경을 넘어서 이 글로벌 환경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링크를 걸어줘요. 그러니까 발의 내부의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의 외부 환경인 후가 있고 후의 외부 환경인 글로벌 환경이 있죠. 그걸 다 링크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바즈가 글로벌에서 발을 호출했잖아요. 왜냐면 바즈가 발을 리턴 받아서 그냥 그거 호출한 거니까. 우선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바즈가 글로벌에서 호출했겠지만 이 발이라는 것이 잘 스코프에서 컬러를 찾고 근데 컬러가 없네? 그럼 발에 링크된 아우터 엠비어먼트를 보자. 그러면 아우터 엠비어먼트는 후이므로 후에서 선언된 컬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면 블루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약간 저희와 비슷하면서 다른 코드인데 한번 봅시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 바즈가 곧 발이니까 이 발의 환경, 이 발의 환경에는 엠비어먼트 리코드와 아우터 엠비어먼트 참조가 있고요. 이거 두 개는 나중에 배울 거고, 그래서 이 참조는 아우터 스코프인 후로 가게 됩니다. 자, 후 역시도 환경 레코드와 그 다음에 아우터 환경 참조가 있는데 후의 아우터 환경 참조는 역시 글로벌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엠비어먼트 리코드와 아우터 엠비어먼트 리퍼런스에 대해 볼까요? 아무튼 이 강의의 기준은 저희가 주로 쓸 렉과 콘스트 기준이에요. 발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강의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수 선언시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 기반으로 정적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엠비어먼트 리코드와 아우터 엠비어먼트 레퍼런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함수. 자, 그래서 엠비어먼트 리코드는 변수의 선언과 값을 매표한 것이고
아우터 앰비어먼트 레퍼런스는 자네 스코프 바로 밖에 있는 스코프에 대한 참조예요. 그리고 블록 실행 시에 참조되는 변수에 대해 자신의 앰비어먼트 리코드에서 찾아요. 만약에 못 찾는다면 이 아우터 앰비어먼트 레퍼런스를 이동하고, 아우터 앰비어먼트 레퍼런스 이동한 뒤에도 이 앰비어먼트 리코드와 그리고 아우터 앰비어먼트 레퍼런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앰비어먼트 레코드에서 또 찾게 돼요, 변수의 선언과 값을. 그래서 결국 찾을 때까지 계속 아우터 앰비어먼트 레퍼런스 이동하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에 성공을 하면 딱 멈추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워봅시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기 전에 우선 스택 각출한 자료 구조와 스레드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구조인데요. 보시면 풀스택과 힙 메모리가 있고, 뭐 웹 API, 태스크 큐 이런 게 있고, 이벤트 루프라는 게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탐정 변수 데이터는 힙에 저장 배웠고, 제이스는 싱글 스레드 언어고 단일 호출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스택에 쌓이겠고요, 콜 스택에. 그리고 태스크 큐라는 게 좀 이상해요. 어떤 동작은 태스크 큐에서 처리한다? 우선 이것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냥 풀 스택에 대해 보자면, 함수가 호출되면 스택에 프레임을 푸시합니다. 아무튼 이 스택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그런 단위를 프레임이라고요. 함수가 종료됐다 그러면 프레임을 팝하겠죠. 자, 여기서 좀 시스템 보자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푸, 바즈 이렇게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푸가 스택에 쌓이겠고요. 그리고 푸가 이렇게 봤는데 바도 호출하네? 그럼 바도 스택에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는 펑크션이 돌아가는 뒤에 바가 팝될 거고요. 그러므로 후에서도 역시 완료가 됐으면 후도 팝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즈를 호출했네요. 자, 그러면 바즈가 푸시가 되고, 바즈의 동작이 완료되면 바즈도 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택으로 한번 보자면 후가 푸시되고, 후, 발이 푸시가 되고, 발이 끝났으므로 바가 팝되고, 후가 팝되고, 그 다음에 바즈가 푸시가 되고, 그리고 바즈가 완료됐으므로 바즈가 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스택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어떤 함수가 팝되기 전이면 그 이전에 스택에 쌓여있는 함수들은 실행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동기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건함수 실행 시에 불이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00억 번 반복을 돌린다면 그게 완료될 때까지 스택이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저 API 요청 같은 경우에 초 단위로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 뭐 3초에서 5초 걸리는 좀 느린 API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서비스가 멈출까요? 예를 들어 뭐 당근마켓 토스든 웹으로 이용할 때 API 요청 중에도 근데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뭔가 특별한 마법이 있다라는 것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함수로 호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실행된 작업을 시작한다. 이 함수로 작업을 시작하고 즉시 복귀해 다른 이벤트에 계속 응답할 수 있게 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준다. 이것이 내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뭐 어떤 함수 호출되는데 딱 이렇게 새로운 파스로 가서 너 알아서 일해. 그리고 우리들은 즉시 복귀해 갈 길을 가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새길로 간 애를 작업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주기만 해서 다시 이렇게 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잠재적으로 오래 실행되는 작업을 시작해 해당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이벤트에 응답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작업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이 결과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그런 비동기 로직 예시는 배치라고 네트워크 요청하는 게 있고,
네, 내비게이터 클립보드 라이트 텍스트라는 뭐 클립보드 관련 API가 있고요. 그다음에 set timeout이라고 어떤 함수를 몇 초 뒤에 실행시키는 그런 API가 있고, 또 프로미스라고 저희가 바로 밑에서 이야기해 볼 것이 또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프로미스에 대해 배워봅시다. 프로미스라는 것은 그 객체인데요. 비동기 작업이 맞이할 미래 완료 또는 실패와 그 결과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우선 펜딩, 초기 상태, 그리고 fulfilled, 연산이 성공했을 때, rejected, 연산이 실패했을 때, 보통 오류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 가지 상태가 있고,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 펜딩 다음에 fulfilled와 rejected 중 하나를 받는데, 여기서 fulfilled가 rejected는 settled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태를 바꾸느냐? 우선 rejected 상태는 promise.reject 쓰면 되고요. 그리고 promise. 다른 상태가 promise.resolve 쓰면 됩니다. 이것은 보통 그 fulfilled 상태로 변환시키는 데 쓰거든요. 예를 들어 promise는 resolve ABC라고 하면 이 promise의 결과는 ABC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resolve에도 또 promise를 옮길 수가 있어요. resolve promise.reject를 하면 resolve를 사용했으므로 reject가 됩니다. 아무튼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걸 fulfilled로 변환시키는 데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promise 체이닝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아무튼 프로미스 하나를 뭐 set timeout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en으로 뭔가 연결된 게 있죠. then이란 게 뭘까요? promise.then은 두 개의 인수를 가지는데요. 우선 fulfilled 됐을 때 callback, 그리고 rejected 됐을 때 callback 두 개를 가집니다. 보통 rejected callback은 옵셔널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fulfilled 됐을 때 callback만 쓰거든요. fulfilled 됐을 때 콜백은 그 인수로 저희 resolved 된 밸류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promise는 fu라고 resolve 되니까 이 fulfilled A의 인수는 뭐 fu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romise then은 새로 생성된 promise를 반환하고, then에서 반환된 값이 다음 then의 입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handle fulfilled A에서 fu를 fu로 바꿨다고 하면 B의 인수는 fu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결된 then에 대해 resolve 된 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handle fulfilled C에서 뭐 발로 바꿨다고 하면 my promise, 이 세 개 이 체이닝을 본 것에 resolve 된 값은 결국 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then뿐만 아니라 catch와 finally도 써요. catch는 어쨌든 이 handle rejected를 안 쓰게 된 원인 중 하나인데요. promise.catch는 하나의 아규먼트를 가진다. handle error, 그 다음에 인수로는 에러를 받습니다. 프로미스가 리젝트 됐거나 아무튼 에러를 스로우했을 때 그 에러를 인수로 받게 됩니다. 최초의 프로미스와 이후 연결된 then 어디에 상관없이 최초로 에러 발생 시에 작동을 하게 돼요. 단 만약 캐치를 여러 개 써요. 예를 들면 프로미스 then catch 이렇게 쓰면요, 에러는 그 최초의 캐치까지만 전파가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거나 그 걸린 뒤에 또 앞으로 가죠. 근데 어쨌든 그 거의 모든 프로미스 체이닝 로직에서 캐치는 한 번만 쓰거든요. 그것도 맨 마지막 파이널리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이널리 그 바로 그 이전 애초에 그 깔끔하기도 하고 저희가 덜 버그를 발생시킬 때 로직을 짤 수 있습니다. 파이널리 같은 경우에는 에러와 프로미스 그런 상태와 관계없이 맨 마지막에 어쨌든 호출이 됩니다. 세틀드가 되면 무조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 파이널은 인수 없이 무조건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네, then은 어쨌든 콜백을 받는데 이 콜백의 인수는 리졸브인데 밸류를 받고, 네, catch는 콜백을 받는데 이거의 인수는 에러 또는 리젝티드 리즈인데 파이널리는 인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조가 되게 깔끔합니다. then으로 저희가 리졸브된 값을 적절히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캐치로 에러를 핸들링하고, 파이널리로 뭔가 추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합니다. 이제 asynch와 await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async 펑크션은 항상 프로미스를 반환해요. void 펑크션에도 해당이 됩니다. 단 await 구문을 만나기 전까지는 동기함수처럼 동작을 합니다.
애싱크 펑크션에 어웨이트가 없어도 그래도 프로미스를 반환한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어싱크 펑크션 내부에서만 어웨이트 구문을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프로미스 리턴을 함수가 있고요. 어싱크 펑크션으로 함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웨이트 구문을 사용했고요. 왜냐면 어싱크 펑크션이니까 어웨이트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미스가 결국 리졸브가 되겠죠. 어웨이트 효과가 뭐냐면 그 어웨이트 뒤에 어떤 동기 로직이나 아니면 어웨이트로 표현의 또 다른 비동기 로직이 있을 때 이것이 그 세트 될 때까지, 정확히 리졸브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웨이트. 그래서 저희 코드 흐름을 되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개의 프로미스 처리를 하는 테크닉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에 8개 서버 API 요청을 보내고 각 응답 시간이 2초 정도 걸린다면 우린 결국 16초가 걸리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코딩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도 없고. 하여튼 이런 현상을 워터폴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되게 개발하면서 종종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한번 이걸 볼까요? 발1, 발2, 발3을 어웨이트를 걸어줬고, 그럼 발1이 리졸브 된 다음, 발2가 세틀된 다음, 발3이 세틀된 다음,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워터폴이 발생하게 되죠. 이걸 해소하려면 우선 그 비동기 작업 호출 자체를 어웨이트 없이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럼 후 발 바즈는 막힘없이 호출이 되고 알아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미스와 각각의 프로미스 내에 어웨이트를 걸어주면 어쨌든 이 함수 호출 자체는 막힘없이 됐으니까 저희들 워터폴 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프로미스 메소드인데요. 우선 레이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거 경주를 하는 거예요. 프로미스 배열에서 이 프로미스들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틀된 하나의 프로미스 값을 반영하고요. 프로미스 올은 모든 프로미스가 풀필드 되면 결과를 배열로 반환합니다. 근데 하나로 리젝트 됐을 때 이 전체가 리젝트 되는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올 세틀드는 전부 세틀드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다 병렬 처리하는데 이걸 각각을 세틀드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게 이 결과 배열이 아니라 이런 객체를 반환해서 스테이터스, 풀필드면 밸류, 스테이터스, 리젝티드면 리전, 이런 식으로 객체를 반환하게 돼서 처리 가능합니다. 프로미스 애니에 대해 보자면 최초로 그 풀필드 상태인 프로미스의 리졸브 밸류를 반환한다. 모두가 에러인 경우에는 어그리게이트 에러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에러를 반환하게 됩니다. 약간 레이스랑 비슷한데요. 레이스는 어쨌든 리젝티드와 뭐 풀리드 상관없이 세틀드인 거, 가장 먼저 세틀드인 걸 반환하는데 애니는 최초로 풀필드인 걸 반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이 메서드를 정확히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코드를 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루프에 대해 배워봅시다. 맨 위에 사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벤트 루프라고 있겠죠? 이제 이 사진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이벤트 루프를 알기 전에 비동기 웹 API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부 웹 API는 비동기 로직인데요. 타이머, 파일 IO, 그 다음에 네트워크 리퀘스트, 이벤트 처리 등이 비동기 웹 API입니다. 위에도 많고요.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은 멀티스레드예요. 그래서 웹 API가 별도의 스레드 할당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싱글 스레드의 단일 호축이라고 한듯 이를 구동하는 환경인 브라우저 또는 노드.js는 멀티스레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콜스택이 있고 이제 큐를 볼까요? 큐가 이제 좀 나와줬죠. 이 애니메이션 프레임스를 무시하시고 태스크 큐와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고 나눠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큐는 여의도 용어를 바꿀게요. 매크로 태스크 큐라고 저희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콜스택과 그 다음에 매크로 태스크 큐, 마이크로 태스크 큐 이렇게 두 개의 큐가 있고 이벤트 루프가 빙빙빙 돌아간다. 어떤 동작이 될까요? 함수가 콜스택에 푸시되고 팝 되기를 반복하겠죠? 네, 어쨌든 그러다가 비동기 로직을 만날 거예요. 웹 API의 경우에는
정확히 비동기인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설정한 동작에 따라 별도 스레드에서 처리 후에 매크로 태스크 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웹 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뮤테이션 오브저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좀 예외적인 것들은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웨이트, 프로미스 된 구문 역시도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튼 코드 실행 결과 풀스택이 비워질 거예요. 결국엔 언젠가. 그러면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빌 때까지 계속 팝 해요. 그리고 그 팝된 거를 풀스택으로 이동해서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태스크 큐를 하나만을 팝해서 풀스택으로 이동 후에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팝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빌 때까지 또 팝하고 풀스택으로 이동 후에 실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그 계속 비워지는 트리거가 풀스택이 비워지는 거랑 그 다음에 매크로 태스크 큐에서 하나를 팝 됐을 때 이 두 가지 트리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번으로 이동해서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네, 한번 예제를 볼까요? 저희들이 배운 개념을 가지고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멈춰보시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1A2 M1 BT가 되겠죠. 근데 코드 선언은 1T M1 A B 2 완전 달라요.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면 처음에 1이 나왔어요. 당연하죠. 2가 나온 이유는 이것도 비동기, 이것도 비동기. 2가 아니라 A가 나온 경우에 이것도 비동기. 근데 에이싱크 펑크션은 어웨이트를 만나기 전까지 동기처럼 동작하니까 A가 나오고요. 2도 싱크니까 그 다음에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풀스택이 비워졌습니다. 그럼 뭘 비워야 됐나? 마이크로 태스크 큐. 자, 이것은 매크로 태스크 큐로 이동했겠고요. 이 두 개가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이동했을 텐데 이게 먼저 큐에 삽입됐으니까 M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서 팝된 다음에 또 실행이 되니까 B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매크로 태스크 큐가 하나를 꺼내므로 P를 출력하게 됩니다.